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몰입해 있다는 것을 좀 더 깊이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인간인 이상, 현존재인 이상 아주 근본적으로 세계 내 존재라는 것, 실존한다는 것, 다른 존재자들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좀 더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84쪽 첫 번째 문단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실존 범주로서의 내 존재와 존재자 상호 간의 범주로서의 내부성과의 존재론적 차이를 보는 일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내 존재를 실존 범주로서 한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종류의 공간성을 현존재에게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현존재는 그 자신 독자적 공간 내 존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오직 세계 내 존재의 일반을 근거로 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내 존재를 존재적으로 성격지어서 가령 사람들이 말하길 세계 안의 내 존재는 인간의 정신적 특성이고 인간의 공간성은 언제나 동시에 물체성에 근거를 두는 그의 육체성의 성질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내 존재가 존재론적으로 명료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속성을 지닌 한 정신 사물과 한 물체 사물이 함께 전제적으로 있다는 사실로 되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합성된 존재자의 존재는 그 자체로 더욱더 불투명하게 된다. 세계 내 존재를 현존재의 본질 구조로서 이해해야 비로소 현존재의 실존론적 공간성에 대한 통찰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찰하고 있어야 이 구조를 무시하거나 처음부터 말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살은 존재론적 동기에서가 아니라 형이상학적 동기, 즉 인간은 우선 하나의 정신적 사물이고 그 다음에 공간 안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소박한 견해에서 생기는 것이다. 자, 하이데거는 앞에 내 존재에 대해서 깊게 설명했던 것처럼 우선 중요한 것은 즉 현존재를 다른 전제적 존재자들과는 다르게 즉 범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 범주로서 파악해야 된다. 실존 범주가 바로 현존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존재 양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데거가 이렇게 내 존재라는 것이 어디에 속해 있다, 어디에 거주했다, 무엇에 몰입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공간과는 다르게 당신이 말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것인가? 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데거가 그것도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존재가 세계 내 존재인 이상 당연히 인간은 공간 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구체적인 공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은 문단에서는 아직 설명해 주진 않았고요. 앞으로 뒤에 가서 설명해 줄 겁니다. 혹시나 헷갈려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내 존재는 어떤 친숙한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에 몰입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친숙한 공간이 어디일까요? 바로 나의 집, 혹은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내가 자주 가는 어떤 가게, 이런 곳이 친숙한 곳 아닐까요? 바로 그 곳이 내 세계를 형성하는, 나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기틀을, 단서를 주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런 공간이 나를 잘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말하는 일상성도요, 어떤 정신적인 것, 생각 속에 있는 것,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현 존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이데거는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상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마저도 어떤 정신적인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정말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지금 그 일상,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곳이 집이라면, 학교라면, 도서관이라면, 아니면 달리는 지하철이나 차 안이라면 그 구체적인 공간들이 혹은 장소들이 어떤 매체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자신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실존론적인 공간 이해 혹은 세계 내 존재라는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현존재의 공간 이해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차후에 하이데거를 읽으면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신의 이 실존론적인 공간, 세계 내 존재의 공간이라는 게 정신적인 어떤 활동이라고 놓을까봐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놓고 보면 정신과 물체라고 하는 이성과 물체라고 하는 레스 코기탄스 혹은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고대 존재론부터 계속 이어오던 그런 인간 이해, 이성적인 동물, 사유하는 동물이라고 함으로써 여전히 인간을 전제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해에 함몰될까봐 자신이 주장하는 이런 세계 내 존재라는 세계 혹은 공간을 통하여 인간을 그렇게 이해할까봐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자신의 이런 공간 이해는 이제 실존론적으로 이해를 통해서 나중에 밝게,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정신과 혹은 우리의 육체가 따로따로, 우리의 삶이 따로따로인 것처럼 이해하지 마라. 모든 걸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데거의 말이 동의가 되고 너무나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삶이 학문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하고 혹은 연구를 해서 학회지 같은 것의 연구 성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삶에 입각해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또 그런 것들을 깨달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한들 수십 년 동안 사과를 팔아온 그 사과 장수가 바라보는, 이해하고 있는 그 사과에 대한 지식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결코 없겠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과 그 삶에서는 전문가니까요. 여러분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시라니까요. 현존재의 세계 내 존재는 그의 현실성과 더불어 그때마다 이미 내 존재의 일정한 여러 방식 속으로 분산되거나 찢어지기도 한다. 내 존재의 그 같은 방식의 다양성은 어떤 일에 관여하고 있다. 어떤 것을 만든다. 어떤 것을 정리하고 돌본다. 어떤 것을 사용한다. 어떤 것을 포기하고 분실한다. 시도한다. 성취한다. 탐지한다. 물어본다. 고찰한다. 서로 토론한다. 규정한다와 같은 사례에 의해 예시적으로 시사된다. 내 존재의 이런 방식들은 배려한다는 존재 양식을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성격 지어야 할 것이다. 배려의 방식 중에는 중지, 태만, 단념, 휴식 등의 결행적 양상도 있고 배려의 가능성에 관련되는 단지 멋모일 뿐 따위의 모든 양상도 있다. 배려한다는 명칭은 우선 학문 이전적 의의를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수행한다, 처분한다, 깨끗이 정리한다 등을 의미할 수 있다. 이 표현은 또 어떤 것을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에게 어떤 것을 배려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표현을 나는 이 시도가 실패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와 같은 특정한 용법으로도 사용한다. 이 경우에 배려한다는 두려워한다와 거의 같은 뜻이다.
이런 학문 이전의 존재적 의미와는 반대로 이하의 연구에서는 배려라는 표현은 가능한 세계 내 존재의 존재를 지칭하는 존재론적 용어로서 사용된다. 이 명칭이 선택된 이유는 가령 현존재가 우선 광범하게 경제적이거나 실천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존재 자신의 존재가 마음씀으로 밝혀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마음씀이라는 이 표현도 역시 존재론적 구조 개념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표현은 모든 현존재에게서 존재적으로 보여지는 고달픔, 시름, 살림 걱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것들이 존재적으로 가능한 까닭은 오직 그것들과 반대되는 무사태평이나 유쾌함과 마찬가지로 존재론적으로 이해된 현존재가 마음씀이기 때문이다. 현존재에게는 본질적으로 세계 내 존재가 속하기 때문에 세계와 관련되는 그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마음씀이다. 네, 이 긴 문단을 한꺼번에 다 읽었습니다. 읽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을까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핵심만 추려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또 그 내용이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쭉 한번 읽어보았어요. 이 문단에서 중요한 배려라는 단어와 마음씀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열받아 하실만 합니다. 저도 열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맥락을 띄어써서 이 용어와 개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설명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고요. 나중에 설명할 거다 이러고 있어요. 혹시 읽으면서 어려워. 갑자기 왜 튀어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하이데거가 이렇게 쓴 거니까 저처럼 화를 내십시오.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 지금까지는 계속 내 존재는 어디에 몰입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현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간 의미도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생활하는 그 공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서 현존재가 행하는 모든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바로 그냥 하이데거가 배려라고 한 거예요. 하이데거가 현존재가 취하는 모든 태도들을 그냥 배려라고 붙인 것 뿐입니다. 배려는 어떤 것을 사용한다, 시도한다, 성취한다 등등등등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뭡니까? 다 배려예요, 배려.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를 그냥 하이데거가 배려라고 이름 붙인 것 뿐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저거 해야 되는데,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저 빨리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뭡니까? 중지나 태만, 단념 혹은 휴식 등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이 하는 모든 태도가 있잖아요. 그걸 다 배려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정말 어렵거나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게 썼지만 막상 그것을 보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또 거기에 하나의 의미를 붙였네요. 중지와 휴식, 태만 이런 의미도 붙인 데다가 배려에는 뭐도 있냐면요. 어떤 인간의 감정도 있대요. 뭐 걱정한다, 두려워한다. 이것이 인간의 태도에도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마무리 짓지 못했으면 쉬면서도 빨리 저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이렇게 행위한다는 상태만 보여주는 것 뿐이 아니라 인간 마음에 있던 어떤 감정과 정서도 함께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려, 하이데거가 말하는 배려를 정리하자면요. 원래는 인간이 취하는 모든 태도인데 첫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 뭐 어떤 걸 시도해보고 연구해보고 성취해보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 두 번째는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태도, 중지나 태만이나 휴식과 같은 그런 태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극적이건 아니면 좀 부정적이건 배려에는 인간의 어떤 감정과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무엇인가를 시도해보고 성취하고자 할 때는 좋은 감정이 들겠죠. 여행을 막 가려고 할 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지하고 태만할 때는, 잠시 결행을 할 때는 두렵다라든지 걱정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겠죠. 그냥 세 번째로 이 배려에, 즉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감정과 인간의 정서도 함께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가리켜 하이데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현존재가 이런저런 태도를 취하면서 이게 감정에 젖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세계의 존재, 근본적으로 현존재가 마음씀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마음씀은 1편 6장에 나와 있으니까 한참 뒤에 이 마음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해 준 것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려에 대한 개념만 주로 가지시고 마음씀은 또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가 자꾸 이렇게 떡밥을, 메커핀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은 답답하지만 나중에 차후에 가서 다 떡밥들을 회수할 때, 메커핀들을 회수할 때 그때 희열이 있으니까요. 그 희열을 위해서 여러분들 조금만 참고 견디면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내 존재는 현존재가 때로는 같기도 하고 때로는 같지 않기도 하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갖지 않고도 현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다. 인간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에게 덧붙이는 세계에 대한 존재 관계로 있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그러한 존재 관계를 갖는 것도 아니다. 현존재는 우선 이를테면 내 존재를 벗어나 있다가 이따금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고 변덕을 부리는 그런 존재자가 아니다. 그렇게 세계와의 여러 관계를 맺는 일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있는 그대로의 현존재가 그렇게 세계 내 존재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계 내 존재라는 이 존재틀은 현존재의 성격을 가진 존재자 이외에 또 다른 존재자가 전제적으로 있고, 현존재가 이 존재자와 마주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존재자가 현존재와 마주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이 다른 존재자가 일반적으로 세계 내부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내보일 수 있는 한에서이다. 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현존재가 배려하는 것, 마음씀이란 존재 양식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현존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고, 뿌리치고 싶다고 해서 뿌리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배려와 마음씀에는 제가 어떤 인간의 감정과 정서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는데, 혹은 어떤 것을 보면서 무감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이데거는 인간에게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하거나 뿌리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감정과 정서는 하이데거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전까지의 대부분의 학문들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무시해왔어요. 인간을 하이데거의 용어로 말하자면 전제자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사물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감정과 기분에 휩쓰이는 것을 나쁜 것처럼, 부정적인 것처럼 여겼어요. 대표적으로 칸트가 인간의 인식에 있어서는 저 감정과 정서와 경험들은 불필요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 틀과 이성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하이데거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칸트도 솔직히 이야기해봐. 너가 순수 이성 비판을 왜 썼니? 휴미 오성에서 인간에게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연과학적인 인과론과 추리와 추론을 그저 습관으로, 상상력으로 만드니까 칸트가 좋아하는 자연과학이 저평가될까봐 열받아가지고 지금 쓴 거 아니니?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와 개념들을 풀면서 칸트도 솔직히 재밌었잖아, 즐거웠잖아, 그 마음속 감정에는 언제나 기쁘고 또 열중하는 그런 기분에 젖어 있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하이데거 이전까지는 감정과 정서는 저급한 것, 낮은 것처럼 여겼는데,
하이데거 이후로는 아, 그렇구나.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결코 뿌리칠 수도 없고 이건 열등한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재평가해야 되겠구나 라는 학문적인 조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는 뭐만 중요했습니까? 자녀들의 지능을 평가할 때 IQ만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IQ만 중요한 게 아니고 EQ가 중요하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상태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처럼 오늘날에는 인간의 이 이성과 지성이라는 것도 결국엔 저희 감정과 정서, 기분에 젖어 있는 그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하이데거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는 계속 자신의 학문을 인간을 위한, 인간만을 위한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 저렇게 전제자들처럼 사물을 대하는 것처럼 파악하지 말라고, 그냥 딱 짜잔 하고 의자가 있기 때문에, 책상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내가 나를 드러내야, 나타내야 볼 수 있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이런 철학적인 공부, 이런 인문학적인 공부를 누가 보겠습니까? 제 조회수나 구독자들의 숫자가 그렇게 한 번에 크게 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미 알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있는 것만으로는 이 세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에 자신을 밝힌 거라니까요. 드러낸 거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라는 세계에 들어왔을 때 유튜브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서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관심하는 것을 직접 검색하고 서치하고 찾음으로써 이 동영상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는 것도요. 저만 제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세계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라니까요. 하이데거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냥 전제적 존재처럼, 사물처럼 짠하고 현출하는 방식으로, 그냥 나타나는 방식으로 우리 현 존재를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바로 이렇게 실존 범주로서, 새로운 방식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나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지 조금 자극이 오십니까? 이렇게 조금씩 자극받으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